예,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예,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네, 이재명 지사 대장동 의혹이 추석 전부터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추석 밥상머리 민심의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예상도 나왔었는데요. 추석 민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대장동 이야기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게 재난지원금이 이제 지급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 이제 구포시장이라고 전국 5대 전통시장에 들어가는 굉장히 큰 전통시장인데, 네. 여기를 제가 좀 둘러봤더니 오히려 정치적 이슈보다는 이 재난지원금이 이제 지급이 되면서 전통시장이 굉장히 좀 오래간만에 좀 활기찬 모습, 그 속에서 이제 소비자들이든 또 장사하시는 상인분들이든 또 조금 그래도 얼굴에 좀 웃음기가 조금 이제 묻어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정치적 이슈가 여전히 이제 정치권에서만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된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대장동 이야기도 있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대장동 의혹 굉장히 많은 말들이 나오고 그 가운데 또 화천대유라고 하는 시행사 회사명이 나오면서 좀 얘기가 복잡해졌는데요. 화천대유 특혜 의혹의 핵심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 뉴스를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이제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SPC의 문제라든지 또 자산관리 회사의 등장이라든지 여기에 네. 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또 시간표상으로 복잡한 일들이 중간중간에 막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뇌물수수 사건, 또 정관계 로비 사건들까지 있어가지고 또 9명이 구속이 되고 11명이 기소가 되는 이 복잡한 스토리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이게 혼란해 하실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이 대장동 사업의 핵심은 결국은 이것은 LH가 공영 개발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네. 2005년도에 LH가 2005년도에 공영 개발을 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는데 네. 이게 2009년도 10월 7일 날 이명박 대통령이 LH가 왜 민간하고 경쟁을 하냐. 민간에서 해가지고 돈이 안 되는 것 이런 것을 LH가 공기업이 해야지 왜 LH가 민간 회사하고 경쟁을 하냐. 그러니까 바로 2009년도 10월 7일 날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날 바로 2009년 10월 8일이죠. 당시 LH의 이지송 사장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민간하고 경쟁하는 부분은 폐지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해요. 그리고 그 며칠 뒤인 2009년 10월 20일 날 전 국민의힘 그때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신영수 의원이 그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네. LH를 상대로 해가지고 당신들이 왜 공영개발하냐 그거를 이런 식으로 공영개발 포기를 압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2010년도에 이미 2005년도에 LH가 공영개발하기로 한 것을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2010년도에 이게 공영개발을 포기를 해버리고 민간 사업자들에 의한 민간 개발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네. 이때 이재명 시장이 2010년도에 성남시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이게 왜 수익이 날 수 있는 이거를 왜 민간업자들을 배불리는 일로 하냐. 그래가지고 다시 공영개발로 방향을 바꾼 겁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대장동 사업의 핵심이고 그 네. 과정에서 미래에 얼마의 수익이 날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성남시에 5,500억이라는 확정 수익을 약속한 3개의 컨소시엄 중에서 5,500억을 제시했던 말하자면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이 됐던 것이고요. 네. 그래서 미래에 얼마만큼의 이익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성남시가 사전적으로 5,500억이라는 부동산 개발 이익을 성남 시민들에게 환원을 한 겁니다. 네. 그 나머지는 이제 민간이 알아서 한 것이죠. 지금 이것이 이제 지금 대장동
관련된 의혹의 핵심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공영개발, 민영개발 뭐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지만 그건 전체적인 틀에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과정, 성남시가 이익을 환수하는 과정에 관한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지금 언론의 초점은 화천대유라고 하는 곳으로 몰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SPC라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했는데 그게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화천대유가 한 1%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 자본금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출자를 안 한 곳인데 500억 원이 넘는 수익으로 올릴 수 있느냐. 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자본금 5천만 원을 가지고 500억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 이거는 이제 잘못하면 국민들을 현혹하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자본금이라는 것은 회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돈이죠. 그러니까 500억의 수익을 5천만 원 가지고 500억의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1000배의 수익률이다. 네. 11만 프로의 수익률을 올렸다. 이렇게 이제 언론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자본금과 투자금을 완전히 혼동해서 생기는 이제 오해죠. 네. 예를 들면 투자금하고 자본금은 완전히 틀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천대유가 나중에 이제 금융기관 10곳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가지고 7천억이라는 자금을 조달을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7천억을 확보하기 전까지 모든 비용을 말하자면 화천대유가 그 비용을 이제 투자를 받아서 썼는데 그 돈이 350억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자본금 5천만 원 가지고 500억의 수익을 올린 것이 아니고 자본금 5천만 원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비용이고 그 이후에 7천억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기 전까지 350억 자금을 투자를 해가지고 500억의 수익을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1000배 11만 프로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지금 특혜성 사업 구조가 문제였다 이런 지적엔 동의하시지 않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특혜성 사업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또 그때 당시에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대한 이제 반박으로 이제 그렇게 비판을 하시는데 네. 땅 짓고 헤엄치는 사업 구조였다. 그러면서 이제 농구로 드는 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 토지 확보도 다 돼 있고 인허가도 성남시가 하는데 아무 리스크도 없고 그다음에 금사래기 땅이니까 분양도 잘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구조 때문에 막 수익을 올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사업이 추진될 당시 그 당시의 사정을 무시하고 지금의 시각으로 사업이 추진되던 그 시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토지 확보만 하더라도요. 예를 들면 수용을 하지 않습니까? 수용을 하는데 요즘 그 지주들이 예를 들면은 수용 가격을 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보상협의라든지 보상 분쟁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합의가 안 되면 전국에서 사업이 자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 확보, 이거는 수용 다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허가 문제도 도시개발법이라든지 국토부가 관장하는 법률인데 성남시가 이 사업에 참여를 했다 그래서 성남시가 인허가와 관련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도 성남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리스크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것은 특혜성 사업 구조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네. 그다음에 분양인데요. 이 사업이 시작될 당시에 2014년도인데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인데 그때 최경환 부총리가 2014년 당시에 빚내서 집 사라. 그다음에 금리까지 인하를 하게 됩니다. 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당시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입장에서는 이렇게 안 좋은 부동산 상황에서도 성남시의 이익을 가장 많이 보상해주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5,500억을 제시를 했는데 네. 여기를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지금의 시각으로 사업이 추진되던 그때 당시를 자꾸 바라보니까 이게 의혹이 이제
뭐 사실처럼 들리기도 하고 네. 국민들께 잘못된 정보들이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5천만 원 가지고 500억을 얻었다. 이건 완전히 틀린 이야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350억을 투자해서 500을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그때 당시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질문 좀 드려야 되는데요. 답변을 조금만 좀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화천대유 자문단으로 활동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냈는데요. 이 화천대유 고문도 지내지 않았습니까? 이 재판 거래다 이렇게 야당에서는 주장하거든요. 이게 권순일 대법관은요.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2014년 9월 달에 임명을 하신 분이에요. 네. 권순일 대법관은 이재명 후보하고 알지를 못하는 사이입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면은 전 국민의힘 당 대표를 했던 원유철 의원도 여기 고문으로 해가지고 월급을 굉장히 많이 받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 설립 초기부터 최근까지 도시개발부라는 핵심 부서에서 근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지금 권순일 대법관도 지금 나오는데 전혀 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고 이재명 지사하고 인연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관계가 알겠습니다.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국정조사하고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 의도가 너무 빤하죠. 그러니까 내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하는 날인데요. 지금 이 문제를 유력한 여권의 대선 후보 이 문제를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끌고 가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대개의 경우에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또는 공수처가 됐든 간에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켜보고 난 뒤에 그래도 남는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그때 국회가 개입을 해서 국정조사를 하든 아니면 여야가 특검 법안에 합의를 해가지고 특검을 임명을 해서 특검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내년 3월 9일 대선을 불과 몇 달 앞두고서 이 문제를 대통령 선거까지 끌고 가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굉장히 정략적 발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네. 통과되지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될 것 뻔히 알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호남 경선 얘기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경선의 최대 분수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대장동 의혹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반응 나오는데요.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민심의 큰 흐름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그래도 시대 정신을 일정 부분 체화하고 있는 사람이 저는 대통령이 된다고 봅니다. 코로나 이후에 큰 정부가 와 있고 그리고 이 큰 정부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 뿐만 아니라 유능한 정부를 구성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 수 있는 정책적인 콘텐츠와 내용이 차고 넘치는 후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커다란 민심의 물줄기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몇몇 가지 의혹들만 가득 차 있는 이런 문제 가지고서 이것이 민심의 큰 물줄기는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남도 네. 별반 다르지 않을 거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었습니다.